번째 중에 지금 이제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보면은 송내역 환승센터는 이제 완공을 앞두고 있는데 그나마 그렇게 땡겨질 수 있었던 것은 전임시장 말기 때 이 부분이 경기도에서 적극 검토가 됐어가지고 그래서 재임기 때 의사결정을 바로 할 수 있었죠. 그래서 저게 국토부에서도 지금 몇 번 왔다 갔는데 전국에서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전철, 지하철과 버스와 택시 이거 승용차는 물론이고 이렇게 세 개의 대중교통이 한 장소에서 건물 하나에서 환승하는 시스템이 처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게 된 이후로 바로 수원하고 오산이 하기로 결정을 했죠.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죠. 지금 들어갔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완공된 거고 사실상 광장 공사만 남은 거고 수원 오산은 이제 공사가 진행 중이고. 그래서 저게 우리나라 대중교통의 이제 한 축을 이루는 이제 그런 시설물로서 의미가 있고 굉장히 그 인근 상가하고 밀집된 조건에서 환승센터 공사가 되다 보니까 민원도 많았고 지금 현재도 뭐 진행형입니다만 광장 공사까지 마무리하려면 한 11월 말 12월 그러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강점을 갖고 있는 거는 기능상 문제, 환승센터로서의 기능상 문제는 완벽하게 1단계 검증이 끝났고 이제 10월 17일 날 나머지 버스 노선까지 다 진입을 하게 되면 10월 17일. 10월 17일 버스에 대한 부분은 이제 마무리됩니다. 그러면 광장 공사가 이제 3단계로 나갔죠. 남으면은 택시 부분이 이제 되는데 택시는 전혀 뭐 문제될 게 없어요. 그래서 광장을 우리가 호수광장으로 지금 꾸미고 있는데 그 호수광장과 안개분수 이 두 가지가 이제 디자인적인 포인트인데 우리 부천이 그 도심안에 물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신곡천도 복원하고 그러는 건데 저 광장이 물로 이렇게 찰랑찰랑찰랑 이렇게 채워지면은 굉장히 색다른 휴식 공간이 될 거예요. 그래서 광장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물을 바라보면서 쉴 수 있는 분위기하고 겨울에 또 겨울에는 스케이트장. 물이 수심이 얕기 때문에 엔간히 추우면 그냥 자연 결빙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오정동 논설매장 같은 것에 이제 그 광장 버전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게 평수가 얼마나 되죠? 평수는 모르겠는데 이 뭐야 이거 저 그대로 버스 드나들던 곳 전체라고 보면 돼요. 이거 꽤 넓어요. 기존에 버스 지나다니는데 굉장히 넓네. 굉장히 넓어요. 광장이. 지금 현재 버스베이 택시나 승강장이나 버스 들어가는 없어지는 도로가 거니까. 몽땅 없어지고 그렇죠. 그게 광장화되는 거네요. 네. 그럼 이거 거기에 스케이트장이 생기는 이거 거예요? 이만큼 지금 패스치고 공사잖아요. 여기서부터 이만큼이라고. 굉장히 넓네. 꽤 넓죠. 그리고 여기 주변을 이제 계단형으로 이렇게 조성해서 이 호수광장에 걸터 앉아가지고 이렇게 층층이 내려다보는 거죠. 그러면 이쪽 언저리에서 자연스럽게 야외 공연이 이루어지면 광장 자체가 하나의 좀 이벤트 공간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볼대를 이렇게 4개를 달아가지고 안개 분수를 설치하는데 그건 뭐냐면 겨울에는 인공 눈이 됩니다. 인공 눈. 그래서 인공 눈처럼 왜 그 비행기 타면 미스트 뿌린다 그러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칙 하면 인공 눈이 내리고 봄, 여름, 가을에는 인공 안개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이렇게 좀 비가 오는 건 아니고 뭐 안개가 얼굴에 부딪히는 그런 분무 효과를 보는 거죠. 그러면은 상당히 좀 오염도 떨어뜨리고 분위기 자체가 색다른 걸로 짜여질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공사는 광장 조성 공사하고 그 이제 안개 분수의 물 탱크 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한 달 반 정도면 끝나요. 한 달 정도? 한달 정도면 다 마무리되고 3단계 이제 공사하는 게 그게 이제 마무리 공사죠. 그러니까
광장 공사가 마무리니까 11월 말쯤 끝날 거예요. 단위 면적이 넓은 기업형 노점은 송내역에 있었어요. 근데 지금 송내역의 그 기업형 노점은 공사 들어가면서 자진 철거를 했어요. 저기 왜 그 뭐냐 지금 그 올라가는데 호텔 있는 자생병원 앞에 거기가 이제 건축 허가가 나가면서 이제 철거를 하고 나갔고 광장에 있던 노점들은 다 투나하고 둘리광장으로 양성화됐죠. 지금 광장이 조성되면 저 안에는 4개의 노점이 들어갑니다. 4개. 근데 이제 술하고 음식 파는 노점 외에 4개가 들어가는데 그럼 왜 4개가 들어가냐? 4개의 노점이 광장 지킴이 역할을 하면서 노점을 제어하는 이런 시스템. 그리고 술과 음식은 못 못 팔니까. 그렇죠. 먹는 것 중에서도 이제 왜 저 떡볶이 그런 건 하죠. 네. 근데 이제 꼬치구이 이런 게 이제 없어지는 거죠. 거기 그래서 4개로 합의를 봐가지고 송내역의 노점 문제는 그렇게 좀 타협을 받습니다. 그렇게 돼서 이 사람들은 2년 동안 재산이 2억이 넘으면 이제 졸업하는 거죠. 전매 전대가 안 되도록 한 거예요. 뭐 수시로 갔어요 저기는. 근데 이제 공사하는 사람들 방해할까봐 몰래 가기도 하고 저 공식적으로 주민들하고 가기도 하고 그랬는데 어쨌든 저 난공사였어요. 고압선도 지나가고 그 이제 건물하고 붙어서 상가민원도 수시로 있었고 그런데 공사 잘 마무리됐고 이용하는 시민들은 뭐 페이스북에 뭐 이렇게 댓글 달린 거 보면 되게 짐작이 되는데 굉장히 뭐 천지개벽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아요. 근데 아직 남아 있는 의구심은 이제 버스 전체가 올라왔을 때 과연 엉키지 않고 이게 될 건가 그런 거 하나고 또 노점이 득세하는 거 아니냐 이 2가지가 제일 걱정하는 거더라고요. 근데 그 2가지는 뭐 우리가 버스 문제는 17일 날까지 완벽한 시뮬레이션 할 거고 노점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소화된 숫자로 공원관리 차원에서 그렇게 지금 하려고 계획하고 있죠. 근데 이제 저 문제는 이제 저기를 그러니까 지금 맨 앞쪽이 오정구 쪽으로 가는 버스가 옵니다. 그리고 가운데가 중동 쪽으로 가는 버스고 네, 3섹터로 나눠서 6대가 동시에 들어오는데 또 맨 가까운 데가 소사구 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일 많이 이용하는 버스 노선이 가장 멀리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출입구에서 대기 손님들이 엉키지 않도록 한 거거든요. 이렇게 분산한 거예요. 근데 사람 이용하는 입장에서는 뭐 한참 걸어가야 내 버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불만이 지금 나와 있는데 우리가 그 철도공사하고 이후에 오정구 지금 버스 쓴데 저기가 오정구 가는데 테크노파크가 저기서 바로 역으로 내려가는 통로를 추가적으로 좀 만들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쪽까지 걸어오지 않더라도 그냥 거기서 내려가는 걸로. 근데 그거는 이제 그거 되게 많겠네 아침에. 제일 많아요. 테크노파크 가는 사람들 이 시스템이 KTX 광명 그 시스템이랑 비슷한 거 아니에요? 거기는 이제 이 단층이고 예, 그냥 단층, 우리는 입체고 그 어떻게 형태상으로는 인천공항하고 제일 비슷하죠. 첨단 ITS라는 게 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이 교통정보 시스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번 노선 버스가 들어오고 있다 이거를 이제 고지를 하고 여기 몇 대가 비어 있으니까 차 진입을 몇 대를 허용한다 이런 대기하고 있다가 걸 자동 관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호 주기를 조절하고 그 대기 차선 상황을 봐가지고 버스를 진입시키고 이래서 저 위에서 엉키지 않게 하는 게 지금 관건이에요. 엉키지 않게. 그럼 기사분들이 저걸 잘 숙지해야 되겠네요. 연습 많이 했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이제 굉장히 익숙치 않아가지고 한 명이라도 손님 더 태우려고 이제 저기서 대기하고 있으면은 차가 엉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오면은 바로 빠져나가도록 하는 거. 그 다음에 그 버스 베이가 이렇게 턱이 있는데 이 턱에 이 승차가 바로 이루어질 수 있게 바짝 붙여가지고 차대는 거. 이런 게 이제 기술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바로 돌아 나가는데 여기하고 여기가 이렇게 넓게 버스가 들어오면 사람들이 내릴 때 이거 펄쩍 뛰어서 가야 된다고.
근데 바짝 붙이면 차하고 또 접촉사고가 나고. 안전요원도 있어야 되겠네요. 우리가 지금 거의 매일 나가 있어요. 지금은 익숙해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없는데 이제 17일 날 나머지 노선이 들어올 때 그때 또 한 일주일 바짝 또 교통정리. 근데 현재로서는 하여튼 엉킨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 모의 시뮬레이션을 컴퓨터로 하는 거거든요, 저게. 그래서 나머지 노선을 2단계, 3단계로 나누려고 했는데 괜찮겠다, 2, 3단계 그냥 통합해서 하자 이렇게 지금 가고 있어요. 그거는 이제 노선별로 차이가 있는데 시간적 단축도 의미가 있고 일단 편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저 꼬불꼬불한 광장을 거쳐서 에스컬레이터에 와가지고 계단 거쳐서 에스컬레이터에서 올라와가지고 또 꼬불꼬불해가지고 나가서 환승을 했는데 지금은 버스에서 내려가지고 한 번에 바로 그 게이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통카드 대고 한 번 내려가면 되는 게 한 번. 그러니까 오르락 내리락이 없고 그게 가장 큰 편리함이죠. 그러면 택시가 좀 더 불편하겠네요. 버스보다. 택시는 이제 대구 올라와야 되니까 그러니까요. 예전하고 똑같죠. 근데 혼잡도는 훨씬 개선됐으니까 좋아진 건 맞을 거예요. 환승센터 기능도 중요하고 저 광장을 다시 그 시민들 품으로 돌려준다라는 것이 뭐 저는 그게 더 의미가 있죠. 역곡 남부역을 그래서 하는 거예요 지금. 역곡 남부역 근데 역곡역은 한계가 있는 게 광장을 확장하지 못하고 좀 기능 개선 차원이니까 그렇게 저렇게 좀 체감할 때 확 달라지는 건. 그럼 부천은 이제 북부역이랑 상내역 두 가지 상징성으로 가네요. 좀 그렇게 가는데 한 가지 남은 히든 카드가 소사역이죠. 소사역이 이제 소사대곡선까지 완공되는 2020년에 철도공사에서 복합역사로 개발 계획을 지금 발표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게 굉장히 이 1호선 역사 개선의 이제 마지막 방점이거든요. 그러면은 뉴타운 해제 이후에 그 소사구 지역이 좀 우중충한 건 사실인데 그 소사 역세권 개발 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어떤 좀 리모델링이나 개발의 지렛대 역할을 좀 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 우리가 이 균형 발전 4대 프로젝트를 발표를 하려고 준비 중인데 이 원미을 선곡으로 치면 중동 신도시 지역은 영상단지 개발 계획, 소사구는 아까 말씀드린 소사역 남부 역세권 개발 계획, 그거를 우리가 좀 중시하고 있는 거고, 원미 갑 지역은 이미 알고 계시는 종합운동장 역세권 개발 계획을 허브렉스 프로젝트로 국토부하고 지금 실갱이 중입니다. 오정구는 이제 연내에 국방부하고 협의를 마무리 짓는 오정동 군부대 이전 부지를 그거를 그 가칭 지금 에코랜드 그렇게 생각 중인데, 그러니까 친환경 생태 주거 단지 그런 거를 거기에 좀 발전 동력으로 삼아가지고 원종역에서부터 이어지는 그 오정구청 때까지 그쪽을 오정구 발전의 중심 기지로 그렇게 4개의 부천시 균형 발전 계획을 내년에 가동하려고 지금 준비 중인데, 그 중에 하나가 소사역세권. 도시정비 이제 앞으로 사업이 쉽죠. 이제 좋은 건데 그동안의 모든 것들은 이제 그때 시장님과 우리 때도 직접 사업성 분석비 단계별 이제 사실은 이 영역들 전기업체가 해야 될 부분은 이제 공무원들이 우리가 한대. 근데 그 부분의 부작용이 뭐냐면은 실제 이제 공무원들이 했을 때 나중에 일반 전기업자가 하는 것은 책임성이 없잖아요. 주민들이 그 업체의 어떤 요구대로 해서 그쪽이 이런 사업성이 있습니다 합시다 하고 했을 때는 책임성이 없지만, 공공기관이 했을 때는 공공기관의 책임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있죠. 그거는 이제 법적 책임은 안 되고 도의적 책임이 있어요. 그렇죠, 도의적 그걸 우리가 감당하는 거예요. 감당한다는 그러니까 그냥 이거죠. 도의적 책임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뮬레이션 거쳐가지고 예를 들어서 A 아파트 단지의 재개발이 이루어졌을 때 용적률하고 계산하니까 일반 분양분이 몇 채 나오니까 여기는
한 가구당 뭐 부담금이 뭐 3천만 원으로 나옵니다. 이게 이제 딱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를 그 조합원 총회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들의 권한으로서 이걸 결정을 해줘야 된다. 할 거냐 말 거냐. 그 의사결정이 법적인 책임이에요. 그건 조합원들이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객관적인 정보를 우리가 최대한 뭐 정비업체처럼 장난칠 일이 없잖아요. 이거 가지고 감언이설로 속일 일도 없잖아요. 이거를 몇 번에 걸쳐서라도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개발 사업이라는 게 한두 달 사이에 뚝딱 되는 게 아니니까 시작했을 때와 지금 시점이 많이 변한다고요. 근데 이거를 되게 정비업체들은 이상하게 포장을 하고 뭐 OS요원을 동원해서 구두상으로 노인네들을 현혹시키고 이래왔던 거 아니에요. 그런 거품을 빼는 거를 우리 역할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이 공무원은 믿죠? 그 믿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양심적으로 했을 때 이렇게 나오는데 하실 건지 마실 건지 조합원 총회에서 결정하십시오. 이렇게 해야 돼. 근데 이게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릴 텐데 준비하는 거. 최대한 단축하는 거지 우리가. 그러니까 인허가 절차나 총회 절차나 이런 걸 대행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그 서면 결의서 이런 거 없이 그냥 모든 조합원들한테 우리가 통관장 풀어가지고 모든 정보를 주는 거예요. OS 요원들이 한 장에 40만 원 받고 1억 50만 원 받고 해왔던 거를 그걸 우리가 해주는데 뭐가 이렇게 하는 곳이 문제가 있습니까? 다른 곳은? 이거요? 네. 이런 건 없지. 이런 민간에서 이렇게 하는 방식이 어떤 방식입니까? 이 방식이? 이게 정비업체가 하는 거예요. 정비업체. 그래서 조합장이 입니까? 네? 이게 이게 처음인데 유사한 것들은 서울에서 이제 그 송파구나 이런 데서 시도되는 게 있어요. 코디네이터라 그래가지고 민간인을 고용해가지고 이런 도정법 이런 전문가 이런 사람들이 이제 상담을 통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요구를 하면은 그 코디네이터가 해당 조합구역에 가가지고 현장 상담을 해서 지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다른 거는 이게 더 진보적인 우리 부처님. 우리는 토털 위탁을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민간 정비업체는 계속 그 사람들 연속성을 갖고 할 수 있지만 공무원들은 계속 인사이동이 되기 때문에 인사 이동하면 인수인계 안 하나요? 인수인계도 공무원의 장점이 그거지. 사람은 바뀌어도 업무는 남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뉴타운 몇 년 하면서 지금 박사된 사람들이 많아. 그래서 할 만하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 건축직들이나 이런 분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런 정비 사업의 문제점들을 다 눈으로 목도했기 때문에 야 저거는 저렇게 하면은 안 되는데 하는 것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자신을 얻는 거는 그런 경험과 선한 의지만 있으면은 이게 이렇게 골머리를 썩을 일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필요한 부분은 적절하게 공공 지원이 들어가야 돼요. 예를 들어서 도로 확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걸 모든 걸 공원과 도로를 옛날에 그 아파트 지면은 뭐 일확천금 하는 것처럼 했을 때 기부 체납하라고 뜯어내는 방식으로는 안 된다고. 그런 거를 어떻게 하냐면 민간 설계업자한테 맡기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아예 상담 설계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쉽게 이제 그만큼 또 사업성이 없는 거예요. 사업성이 없다고 해요. 사업성이 없으면 포기해야지 그거는. 그래서 액면 그대로 제기해야 돼. 야, 이 구역은요 도저히 사업성이 안 나옵니다. 그걸 포기시켜야지 그거는. 그걸 또 무슨 저 조합장이 월급 받아먹는 재미에 계속 끌고 가는 게 그런 게 문제잖아요. 그런 걸 우리가 없애주겠다는 거예요. 그런 걸. 법적으로 공무원이 도장 찍어서 진행하는 게 아니고 의사결정에 필요한 객관적인 자료만 계속 제출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못할 게 뭐 있어? 아니 공무원이 속이는 거 아닌 이상 분담금 4천만 원이면 할 거냐 5천만 원이면 할 거냐 난 분담금 한 푼도 못 내겠다. 이런 사람들이 다수결로 결정하게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모든 결정은 어차피 총회에서 하는 거예요. 총회에서 법적으로 해야지. 근데 이제 그것까지도 이제 배제되는 과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조합 구성이 필요 없는 소규모 주택 그런 건 제로 주택으로 한다 이거예요. 그럼 여기 자료 보면은 이제 대상 9개 지역 그때 이제 브리핑 하실 때 했는데 이게 이제 1차적으로 이제 언제쯤 언제? 대상 9개 지역 노태우 정비사업 재건축까지 그거는 이제 신청되는 대로.
이게 실천되는 그러니까 그 조합이나 추진위원회에서 내부 뭐 적당한 의사결정을 해야죠. 뭐 대의원대회를 하든 뭐 임원회의를 하든 해서 이거 우리 정비업체 맡기지 말고 시에 위임합시다. 이런 의사결정을 우리 쪽에 넘겨주면 우리가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상담 시작한 이래 그 조합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그 조합에서 이제 첫 스타트를 어느 조합이 끊냐 이렇게 보고 있고 심지어는 이제 그것보다도 전혀 그 진행이 안 된 구역 그러니까 추진위도 없는데 이런 데들을 우리는 좀 기대를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이런 것도 첫 스타트를 우리한테 의뢰하는 데가 나오면 이제 바로 그 모델을 확산시킬 수가 있다고 보고 제로주택도 LH하고 경기도시개발공사하고 지금 6개 부지에 대해서 검토를 끝냈어요. 사업성 있는 그런 거 제로주택은 대개 뭐 20가구, 30가구 요런 수준들이에요. 그런 주택을 우리가 만들어내는 거니까 그거는 LH에서 사업성 검토만 끝나면 바로 한 두세 군데 착공하려고 그래요. 좀 실질이 없어서 어느 쪽 지역이 대충 한 군데씩 하려고 그래. 소사오정 소사랑 오정 한 군데씩 언제 정도 구별로? 시행 시기는 언제죠? 그거는 이 11월 언저리에 이제 LH에서 사업성 검토가 끝나는 즉시. 일단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 거네요. 그렇죠. 이 사람들이 주어진 업무가 이거잖아요. 일단 하나 시작하면 네. 그 시작되는 걸 보고 이제 동네의 공인중개사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빌라 연립에 사는 분들이 이렇게 보는 거죠. 아, 저게 우리가 그럼 땅만 내면 집을 저렇게 짓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노후화된 연립주택자들이 그렇지. 관심이 많습니다. 그게 당연히 그거예요, 그거. 많잖아요, 오정들. 그렇지, 대부분 그렇잖아요. 원래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저렇게 하면 우리는 땅만 내면 적당히 집 하나 받을 수 있겠는데 계산 좀 해보자. 옆에 단지하고 같이 하면 훨씬 이득인데 그러니까 바닥 면적을 자꾸 넓혀가도록 유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야 우리가 주차장도 만들고 그렇죠. 그 도로 후퇴선도 만들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러면 도시 슬럼화를 완전히 다 탈피하는 방법 중에 그렇죠. 하나예요. 지금. 블럭별로 시간이 걸리지만 네. 블럭별로 모자이크 맞추듯이 가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동네가 바뀌어 있지. 예. 나중에 보면.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하는 분들한테 이 사업을 이제 교육을 많이 하려고 그래요. 엄청난 일이네. 그러면 당신들 지금 집 팔지 말고 여기도 팔겠다고 냈는데 둘이 합쳐서 한번 이거 해보셔. 이런 식으로 자꾸 종용해 가면 우리는 도시계획을 조금 대단위로 만들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평가 금액이 낮은 거 신청 금액에 비해서 그러니까 대개 100을 신청하면은 30에서 20 사이가 지급되거든요. 그러면 그걸로 빚잔치를 못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이거 세게 좀 다시 조정하려고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반 반대한 사람들을 상대로 압류 소송을 걸어놓은 데들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이건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이 압류 소송을 개별 그 조합원들한테 한 구역은 매몰 비용 지급 안 하겠다. 이게 무슨 그럼 아예 너도 소송으로 받아가든지 해야지 왜 매몰 비용 신청하고 또 개별 소송을 하냐. 동네 분위기 험악하게. 그래서 소송 다 취하하고 매몰 비용 지급해라. 지금 그렇게 방침을 정해놔가지고 춘희 1-1 같은 경우가 지금 대표적으로 뭐 6천만 원씩 압류를 걸어놨대나 뭐 그런 것 같아요. 이 문제를 우리가 좀 매몰 비용을 지렛대로 해가지고 주민들 간의 불화 문제를 좀 정리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 두 가지가 매몰 비용 둘러싼 지금 문제예요. 제로주택은 지금은 없죠. 왜 그러냐면 우리 채비지로 토지를 공급하는 거니까 건축 비용은 LH나 도시공사에서 하는 거니까 지금은 없어요. 근데 이런 KBG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토지를 어떻게 공급받냐가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설득해가지고 하는 거하고 우리가 좀 종잣돈을 좀 갖고 다니려고 그래. 한 몇백억 그 매각대금 가지고 그래서 물건 나오는 거를 잡아놓으려고 경매를 많이 들어가면 되죠. 경매는 어디가 좀
자기가 제 경비하면 그거 좀 도덕적 문제가 있지 않나요? 아이 경매는 뭐 안 되지. 그래서 이빨이 빠지잖아요. 이 땅 주인은 팔라 그래. 근데 도저히 이 땅 가지고는 집을 못 져. 그럼 옆에 땅까지 붙여서 줘야 되는데 이 땅 주인이 팔 때까지 이 땅을 잡아놔야 되잖아요. 이런데 활용하는 기둥을 좀 갖고 다니려고 몇백억. 그래서 이렇게 잡아놓고. 여기 저기 뭐야 농협 그 땅 팔린 게 그 옆에 땅 살라고 그거 사는 거야. 그거 갖고 집을 못 줘. 그거 대박이야 그거. 그래서 이렇게 들어갈 돈이 좀 필요해요. 그러면은 이거는 나중에 회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분양분을 만들어 가지고 일반 분양분으로 이 토지 대금은 우리가 들어간 돈은 다시 회수해 놔야죠. 그래서 땅 사놓으면 적자가 보이는 적자가 없지. 시입장에서야 땅이 도망갑니까? 네. 부천지 이건 땅. 중심이 구도심권이 중심이 되겠네. 당연하죠. 신도시는 이런 방식이 아니라 저런 배관 교체 지원 사업하고 그 단지 내의 보조금, 그러니까 단지 도로 교체, 가로등 교체, 수목 도식 이런 것들. 거의 뭐 신도시는 뭐 아파트 이거 이제 핵심이 저기가 돼야 되거든. 이제 신도시는 리모델링. 그러니까 40평을 20평으로 만드는 거.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거는 아직 시장이 형성이 안 돼가지고 조금 더 기다려봐야 돼. 문예관 부지는 어제 이제 내 TF팀 구성하라고 지시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대표성 있는 분들을 다 넣어봐라. 그러니까 공무원이 주도는 하지만 시민단체, 뭐 예술단체, 또 의회 이런 분들이 좀 다 들어와가지고 자 예술회관 부지가 지금 공중에 떴는데 어디다 예술회관을 짓는 게 돈은 있다 이거야. 돈은 있으니까 어디다 그렇죠. 어디다 짓는 게 좋겠냐라는 거를 단일안이 안 나오면 2개 아니라도 나한테 올려라. 그럼 그 중에 하나로 내가 결정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늦지 않게 이 11월 중에 적절한 부지에 대한 의견서를 좀 받으려고 해요. 그러면 2가지죠. 뭐 하나는 이 시청 주변 어디, 또 한 가지는 종합운동장 부근이나 이제 구도심권 어디 이런 데인데 구도심권에 쉽지가 않아요. 이 토지가 확보된 데가 없고 또 토지가 있는 데는 그린벨트고 종합운동장 밖에 없어요. 거기도 그린벨트라고. 그거 우리가 많이 검토해봤어요. 근데 이 관리의 문제가 굉장히 복잡해요. 그러니까 이게 별동의 건물로 있지 않으면은 소유권 문제라든지 관리 문제가 우리가 이게 이 건물 내에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은 이 골치 아파요. 너무 골치 아파. 그 문제가 아주. 아니 그럼 상동 영상문화단지에 실질적으로 매각을 하면서 문예관 부지 일부 왜냐면 그쪽에 이제 신세계가 문화 복합시설이 들어오기 때문에 문예관 부지도 부천시가 제척해가지고 매각하고 나머지 뭐 그 방법도 있어요. 중앙공원 내에 이 입지가 제일 좋은 거예요. 근데 그 문제까지도 한번 뭐 다시 거론해 볼 필요가 있을 텐데 모르죠. 뭐 이제 내가 베이커스필드에 지난번에 여자 국장이 왔을 때 명함을 받아봤더니 레크리에이션 파크 디렉터예요. 그러니까 공원과 오락 국장이야. 그러니까 공원이라는 것이 단순히 나무만 있는 데가 공원이 아니고 앞으로 가면 갈수록 문화적인 개념과 휴식의 개념과 교육의 개념과 이런 것이 같이 공원하고 어우러져야 공원 기능이 고도화된다고요. 그러니까 공원이라고 잔디만 있고 이 산책만 하는 데가 공원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앙공원도 도서관을 저기다가 앉혀놨더니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그 공원 안에 미술관 너무나 훌륭한 컨셉이죠. 그 마찬가지로 예술회관이라는 콘서트 전용홀이라는 거는 공원의 가치를 더 높이는 건데 제가 반대를 수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반대하는 건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만이 다는 아니라는 거지. 그러면 지금 이제 이렇게 부지가 붕뜬 마당에 이제 객관적으로 한번 결정해 보십시오.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저는 부천 실내체육관이 실제 활용도 측면에서 전혀 없다고 연구 연기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모든 콘서트들이 다 이루어지는데 거기하고 연결해서 분수대하고 해서 리모델링 해가지고 문예가 뭐 콘서트홀로 만들어도 괜찮지 않겠냐. 거기는 이제 좀 복잡해요.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더 이상 시설 면적을 확보할 수 있는 비율이 없어요.
여기는 공원 면적의 40%까지 시설을 확보할 수 있거든요. 여긴 여유가 좀 있고 다른 데는 여유 있는 데 없어요. 의원들이 포함된 TF팀을 먼저 구성해보자. 그래서 거기서 몇 가지 안이 나올 거 아닙니까? 지금 말한 대로 상동 영상단지, 뭐 중앙공원 언저리, 뭐 구도심 지역이 어디 이런 안이 일단 좀 적당한 설득 논리를 가지고 추려지면 그걸 가지고 이제 의회에서 결정을 하도록 좀 위임을 하는 방법으로 가야죠. 근데 그래도 결국 그것이 팽팽하게 맞붙을 때는 어떻게 됐든지 시에서 결정은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한도 끝도 없이 그러지면 안 되니까. 그럼 시점은 언제쯤? 올해 안에 결론 내는 게 좋겠죠. 의회가 이제 정기회 기간이 충분히 있고 하니까 그렇게 리모델링이 시민회관이 이루어질 때는 그 시민운동장을 이제 폐쇄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지하 주차장을 넣고 거기를 지상 공간을 공원으로 만드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하려고 그러고 거기 하도 이제 민원이 많아가지고 그 시민운동장에서 앰프를 쓰는 행사는 내년부터 못하게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거기를 운동장이 아니라 공원화하는 시도들을 2016년까지 좀 마무리하려고. 저기 착공은 2017년이에요. 아, 2017년. 올해 안에 협상을 마무리하고 내년 중에 후속 절차 이행이 1년 정도 걸려요. 그러니까 도시계획 변경이라든지 그 대금 납부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그래서 사전 절차 이행이 2016년 말까지 그렇게 보시면 돼요. 행정복지센터 구청 폐지는 행정 서비스의 효율화이지 공무원 숫자 줄이는 게 목표가 아니다. 그렇게 해서 총정원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업무를 재편한다. 이렇게 천명을 하고 한 거죠. 대신 그건 공무원들에게 주는 걱정하지 말아라는 메시지고 시민들에게는 구청이 하나 없어지면서 훨씬 간편하게 행정을 볼 수 있다. 시민들 이해가 훨씬 더 빠른 것 같습니다. 그거는 한 번이라도 구청 가서 헷갈려 본 사람이라면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건 시로 가야 돼요. 뭐 이거는 저 구로 가야 돼요. 이런 게 없어지죠. 그럼 이제 당장 이제 그 서기관 센터장이 7명인가 더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를 누가 관장? 그리고 행정국장이 하기는 너무 권한이 비대화돼서 상급 얘기가 그래서 그래서 상급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4급 동장을 제대로 지휘 감독하기 위한 3급 직제가 필요하다. 이 부분을 지금 행자부에 어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가장 시끄러운 게 이 센터를 어디다 두느냐의 문제도. 그런 시끄럽잖아요. 지금 나가는 지금 이제 지금 자원에서 나간 분들도 자기 주로 이제 그 유력 지역에 나간 분들이 다 이제 사급을 누리고 나간 분들. 그것이 시끄럽다라고 느끼는 것은 공직 내부의 문제이고 일반 시민 입장에서는 전혀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동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동의 일부 기능이 조금 더 붙는 동이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시민 생활하고는 아무 영향이 없는 주제입니다. 다만 이제 공무원들이나 아니면 그 동의 뭐 유지분들의 관심사일 뿐이지. 그래서 저는 뭐 충분히 조정 가능한 문제고 실제 그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도 뭐 한 두세 군데이기 때문에 중요한 사안이야.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공원 녹지 면적을 확대하는 것. 이걸 놓칠 수가 없죠. 우리가 부천이 좁지만, 근데 이게 문제는 돈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하여튼 이 토지 매각 대금이 유입되는 이 시점을 기화로 좀 법적 그 기준 면적까지 한번 가보자 이렇게 지금 독려하고 있는 거고, 두 번째는 공원의 양적인 부분보다도 질적인 부분을 좀 강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원이 단순하게 뭐 나무 몇 그루 벤치 하나 있는 게 아니고 그 공원 안에 어떻게 하면 문화적인 요소들이 결합되게 할 거냐. 그래서 만족도를 올려야 되거든요. 그런 점하고 또 한 가지는 공원을 관리하는 일로 일자리를 좀 만들어 보자. 그 사회적 일자리 뭐 어떤 표현이 됐든지. 기존까지는 우리가 기간제를 공무원을 쓰든지 아니면 민간 업체에 위탁을 줘가지고 공원을 관리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시민들이 지금 조경 아카데미 졸업한 사람도 많이 있고 뭐 저 이 시민 도시 농부들도 많이 배출되고 있고 이런 분들로 공원 관리를 관리할 위탁을 줘보자 채용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사회적 일자리에 우리가 부천의 표현을 이제 단비 일자리라고 개념을 잡았는데 가뭄의 단비처럼 정말 요긴한 일자리들을 우리가 만들어보자. 그 중에 이 공원에도 굉장히 많은 인력이 필요하단 말이다. 그 두 가지 그렇게 축으로 좀 공원에 대한 만족도를 높여보려고 해요. 그래서 좀 그 잘된 데나 해외 사례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열심히 좀 그런 아침 공부 모임을 통해서 정보를 좀 체득하는 정리화하는 겁니까? 공부는? 정의화한 거죠. 그러니까 주기는 좀 뭐 신축적인데 하여튼 그런 식으로 외부 전문가를 모셔가지고 시장님도 한번 참여를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참여했어 벌써. 공원에 대한 만족도를 측정하는 지표를 우리가 조금 더 개발을 해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공원에 대한 접근성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집 가까운데 공원이 있냐. 그 다음에 이제 이 얼마나 다양한 기능이 거기 같이 어우러져 있냐 뭐 이런 거죠. 그다음에 이제 뭐 만족도를 평가하는 여러 지표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경기도에서 오늘 얘기 들어보니까 이제 경기도에서 우수 공원 인증 제도를 만들려고 그런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인증을 받은 공원을 많이 만들어 나가는 것이 이제 제일 빠른 공원 리모델링 작업이죠. 그렇게 좀 만들어 가려고 그러죠. 내년 예산은 상당히 보수적으로 타이트하게 갑니다.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토지 매각 대금의 예산 편입 시점이 조금 시차가 있어요. 그래서 내년 본 예산에 구사할 수 있는 예산 여력이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러면은 내년 본 예산은 의뢰해오던 계속 사업들 위주로 가고 오히려 추경 편성에서 신규 사업의 진입들이 그래봤자 다 저 자산 취득이죠. 뭐 저 땅 사는 것들. 예를 들면 소사 체육공원 그 부지 오정대공원 2단계 부지 이런 것들. 또 저 이 산울림 청소년 밑에 역공문화센터 부지 이런 것들. 그런 거 사는 시점이 내년 중이 될 거고 내년 본 예산에 내가 조금 심혈을 기울여서 넣어보려는 것은 부채 청산이에요. 부채 청산. 그래서 이번 매각 대금 1,700억 중에 일부 확보되는 중도 잔금을 가지고 부천시 부채가 한 700억 가까이 될 텐데 일단 이 부채를 정리해 많은 건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뭐 5% 이내니까 양호합니다. 근데 아무래도 예금이자보다는 대출이자가 높기 때문에 공공기관이라고 하더라도 최소한 뭐 2.5% 이상은 다 돼요. 3.5%까지. 고금리 위주로 따지고 해가지고 국도비가 아닌 시비 지방채는 한 번에 다 갚아버리려고 지금. 고생하셨습니다. 네. 아 고마워. 아이고.